최근 해외 학교들이 수학 여행과 교육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은 낯선 여행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뉴욕의 한 고등학교는 한국어 우수 학생 105명을 선발해 7박 8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학교 단위의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호주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학교들도 한국 여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도대체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한국을 찾은 미국 학생들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인 마이크 달튼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교사입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게 취미였죠. 그런데 이번엔 학생 5명을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외국을 찾아 문화를 배우는 교육여행이 활발합니다. 그 시장 규모만 해도 한 해 940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미국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달튼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그만큼 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대되느냐고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제각각이었어요. 저는 오래된 사원 같은 걸 보고 싶어요. 특히 그런 옛 건물들이 현대적인 도시랑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요. 사원도 보고 싶고 김치를 진짜 엄청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역사랑 건물들이 기대돼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대답이 하나 있었죠. 저는 구속열차를 타보고 싶어요. 총알처럼 빠르다는 한국의 KTX 말이었습니다. 저마다 기대하는 건 달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설렘만큼은 다들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잔뜩 기대에 부푼 5명의 학생과 선생님 1명. 수십 시간을 날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남산에 있는 N서울타워였어요. 달튼 선생님한테는 나름의 여행 철학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무조건 그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부터 올라가 봐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야 그 도시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남산으로 향한 거예요. 남산 자락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는 벽면 가득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공간이 먼저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벽면 가득 펼쳐지는 영상에 잠시 시선을 빼앗긴 뒤 본격적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향했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도시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 학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전망을 감상한 뒤 밖으로 나오자 난간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사랑의 자물쇠가 시선을 사로잡았죠. 처음에는 왜 자물쇠가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하던 학생들은 사랑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걸어두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N서울타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타워는 1969년에 착공해 1975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입니다. 원래는 방송 전파를 송출하기 위해 세운 탑이었죠. 타워 자체 높이가 236.7m인데 남산이라는 산 위에 세워져 있다 보니 해발 기준으로는 무려 479m예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셈이죠. 그래서 전망대에 서면 서울 시내를 360도로 막힌 곳 하나 없이 빙 둘러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84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남산 구경을 마친 학생들은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식사 시간이 된 거죠. 학생들이 주문을 한 뒤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둘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메인 요리는 불고기와 제육볶음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정말로 놀라게 한 건 메인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깔린 수많은 작은 그릇들, 반찬이었어요. 김치를 비롯해 나물, 잡채, 김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작은 접시들이 식탁을 가득 메운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각자 주문한 음식이 자신의 식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식탁 한가운데에 여러 음식을 펼쳐두고 함께 먹는 게 기본이었던 겁니다. 한 학생은 비빔밥이 먹어보고 싶다며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알록달록한 재료가 담긴 비빔밥이 나오자 학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잠시 망설였는데요. 그러자 가게 직원이 다가와 고추장을 넣고 비빔밥을 직접 비벼주기 시작했죠. 학생은 신기한 듯 그 모습을 지켜봤고 첫 한 입을 맛본 뒤에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달튼 선생님 일행은 첫 끼부터 한국 음식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죠. 낯선 음식에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한 뒤 맛있게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 멋진 전망과 푸짐한 첫밥상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첫날. 그런데 학생들을 기다리는 진짜 모험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이 펼쳐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이 향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조선 왕조의 정궁이죠.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무려 600년이 넘은 궁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게 1776년이니까 경복궁은 그보다 380년이나 먼저 세워진 셈입니다.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를 통째로 뛰어넘는 시간을 마주한 거죠. 학생들은 출발 전부터 오래된 고궁을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 기대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도착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복을 입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주변에는 한복 대여점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니는 건 이제 서울 관광의 대표 코스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료가 무료가 됐거든요.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문화적 경험에 공짜라는 실용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학생들은 형형색색의 한복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요.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평소 입던 옷과는 전혀 다른 차림이라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눈앞에 펼쳐진 또 하나의 장관이 있었죠. 바로 수문장 교대식이었어요. 광화문 앞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조선시대 궁궐을 지키던 수문장들의 근무교대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1469년에 만들어진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해서 2002년부터 다시 선보이기 시작했죠. 화려한 색깔의 전통 군복을 입은 수문장들이 절도 있게 행진하고 독소리와 전통악기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들어오는 수문장과 나가는 수문장이 상징적인 열쇠를 주고받습니다. 외국 학생들 눈에는 이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의 궁궐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아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5대 궁궐과 종묘를 찾은 사람이 무려 207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54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260%나 늘어난 수치예요. 불과 3년 만에 방문객이 4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한복 대여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인기를 증명하고 있죠. 조선시대의 궁궐 한복판에서 600년 전 옷을 입고 수백 년 전 의식을 두 눈으로 지켜본 미국 학생들. 교과서 속 글자로만 배우던 역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의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궁궐을 나선 학생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당에 앉아 정갈한 한상을 받아 먹어봤다면 이번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손에 든 채로 먹는 진짜 길거리 음식에 도전할 차례였죠. 그런데 이 일대가 왜 외국인들로 늘 붐비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일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 중심지입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2025년 상반기에만 약 450만 명의 외국인이 명동을 찾았고 바로 옆 남대문 시장까지 함께 둘러보는 관광객도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명동은 서울의 수많은 관광지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죠.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까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일대로 몰려듭니다. K-뷰티 화장품 가게, 패션 매장, 그리고 끝없이 늘어선 길거리 음식 노점이 한데 모여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거리 곳곳에 노점이 불을 밝히고
음악과 거리 공연까지 어우러져 그야말로 거대한 야시장이 됩니다. 달튼 선생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도 이 일대는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마다 한 손에 먹을거리를 들고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 활기 넘치는 거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도전한 건 떡볶이였습니다. 쌀로 만든 쫄깃한 떡을 고추장으로 만든 새빨간 양념에 끓여낸 음식이죠. 그런데 이 새빨간 색깔, 외국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겁이 나는 비주얼입니다.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랬죠. 실제로 한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이 떡볶이의 강렬한 붉은 빛에 먼저 놀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먹고 외쳤어요. 맛있네. 맙소사. 마치 매콤함 스파게티면 같아. 오, 꽤 맛있네. 매콤하네요. 다음으로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식 핫도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핫도그랑은 전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워 먹는 핫도그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핫도그는 두툼한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고 겉에는 큼직한 감자까지 듬뿍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입 베어문 순간 바삭한 식감에 놀랐고 새콤달콤한 소스까지 더해지자 연신 감탄을 쏟아냈죠. 한 학생은 명동에서 먹은 음식 가운데 이 감자 핫도그가 가장 맛있었다며 결국 하나를 더 사 먹었다고 했어요. 학생들은 이 한국식 핫도그에 아주 만족했죠. 그리고 명동에서 학생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뜻밖에도 딸기였습니다. 노점에서 파는 딸기를 하나 집어든 학생이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크기가 자기 머리만 하다며 깜짝 놀랐고 한 입 베어 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딸기 중에 최고예요. 미국에서 먹던 딸기와는 차원이 다른 단맛이었던 거죠.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 하나에 이렇게까지 감동할 줄은 본인도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따끈한 어묵꼬치를 국물에 적셔 먹고 김에 밥과 여러 재료를 돌돌 말아낸 김밥도 맛봤습니다. 어묵을 처음 먹어본 학생은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걸 알고는 신기해하면서도 꽤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골목을 돌아서면 또 새로운 음식이 손짓하고 그걸 맛보고 나면 저만치서 다른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미식의 거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손에 먹을거리를 든 채 흩어져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찾아 거리를 누볐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곳에서 진짜로 느낀 건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파는 흔한 간식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음식을 파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내는 거리의 활기. 바로 그것이 외국 학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멋진 궁궐과 높은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목골목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일상이 있다는 걸 학생들은 온몸으로 느꼈던 거죠. 그런데 달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화려한 음식과 즐거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아픔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무거운 역사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서의 즐거운 식도락을 마친 다음 달튼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려간 곳은 바로 용산에 자리한 전쟁기념관이었죠. 웃고 떠들며 길거리 음식을 먹던 학생들의 표정이 이곳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박물관이 특별한 이유는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요. 유럽이 동과 서로 나뉘었던 것처럼 한반도 역시 둘로 갈라진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전쟁은 교과서 한 귀퉁이에 짧게 적힌 잘 모르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실체를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전쟁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용산의 옛 육군본부 자리에 세워진 한국 최대 규모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입니다. 천사시대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따라갈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특히 놀라는 건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입니다. 영어 해설까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 미국인 관람객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누구에게나 열어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전시를 따라가며 한국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하나씩 마주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시실은 많은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고비들을 거쳤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떻게 힘을 보탰고 그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차례로 따라가게 되어 있죠. 한 외국인 관람객은 정치적인 국경선주의에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외국 방문객들이 특히 가슴 뭉클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참전국을 기리는 구역이에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추모해 놓은 곳이죠.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참전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추모의 벽을 바라보며 한국 전쟁이 한 나라만의 비극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짊어진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념관 야외에는 실제 전쟁에 사용됐던 탱크와 전투기, 장갑차가 실물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형제의 상이라는 조형물이 서 있죠. 이 작품은 한국군 장교였던 형과 인민군 병사였던 아우가 전쟁터에서 극적으로 마주친 순간을 담은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눠야 했던 비극이 그 모습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대한 무기들 앞에서 신기해하던 학생들도 형제의 상 앞에 서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설 때는 모두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죠. 이 나라가 어떤 아픔을 딛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어렴풋이 남아 가슴에 새긴 거였어요. 달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청계천 도착 후 달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입을 열었어요. 이 하천은 원래부터 있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도시 한가운데를 시민들이 쉬고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죠. 학생들은 청계천을 바라보며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잠시 청계천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청계천은 임왕산과 북악산 일대에서 흘러내린 여러 물줄기가 도심을 지나 동쪽으로 흐르는 길이 약 11km의 도시 하천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1394년부터 고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시민들의 삶과 함께했던 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하천은 점점 골칫거리가 되어갔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하천 위에 콘크리트 뚜껑을 덮어버렸고 그 위로 1971년에는 길이 5,650m에 달하는 거대한 고가도로까지 올라섰어요. 한때는 그게 발전의 상징이었죠.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가도로야말로 근대화의 자랑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가도로 아래 하천은 악취와 오염으로 가득한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절엔 버스를 타고 청계고가를 지날 때 악취가 심해 창문을 꽉 닫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콘크리트 뚜껑 아래에는 오염물질이 쌓이고 가스가 차올라 안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낡은 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고가도로를 통째로 철거하고 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되살리기로 한 겁니다. 2003년에 시작된 공사는 2년 남짓 만인 2005년 10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자리에 약 5.8km의 맑은 물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사실 이 공사는 시작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멀쩡히 차들이 다니던 고가도로를 왜 뜯어내느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색빛 도심 한가운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버스가 달리는 버스 중앙 차로와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청계천과 나란히 추진된 이 정책은 훗날 서울 대중교통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복원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은 하루 평균 약 6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사람만 무려 3억 3천만 명에 이르죠. 더 놀라운 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복원 초기에는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던 죽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6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쉬리 같은 토종 물고기까지 발견될 정도로 생태계가 크게 회복됐죠.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가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날아드는 생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흉물스러운 고가도로와 악취나는 복개천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였죠. 물길이 살아나자 주변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한동안 쇠락했던 도심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고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옆을 따라 사람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풍경. 미국 학생들 눈에는 이게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평화로운 물길이 흐른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물가를 산책하고 연인들은 다리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에 오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빽빽한 콘크리트 도시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거든요. 종로와 을지로 사이 도심 한복판의 자리에서 접근성도 좋고 걸어서 주변 명소까지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예쁜 하천 하나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를 걷어낸 자리에 바람길이 열리면서 도심의 공기가 한결 맑아졌고 주변보다 온도가 3도 이상 낮아져 여름철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게다가 과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던 일대가 이제는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는 곳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청계천은 세계 여러 도시가 따라 배우려는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로도 손꼽히게 되죠. 외국 드라마의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서울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도심 한복판에 이토록 아름다운 물길을 되살려냈다는 사실. 학생들은 청계천을 거니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온 길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서울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달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서울을 떠나 한국의 두 번째 도시로 향하는 특별한 이동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서울 여정을 마무리한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제 한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이동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경험이 됐어요. 바로 고속열차 KTX를 타게 된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세요? 직선 거리로도 320km가 넘습니다. 자동차로 가면 5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KTX를 타면 단 2시간 반 만에 도착합니다. 출발 전부터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게 바로 이 고속열차였잖아요. 총알처럼 빠르다는 그 기차를 드디어 타본 겁니다. KTX는 2004년에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열차로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과거 일반 열차로 5시간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절반 이하로 줄여버린 그야말로 교통혁명이었죠. 덕분에 한국은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점심을 부산에서 먹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학생들은 열차가 이렇게 빠른데도 흔들림 하나 없이 부드럽게 달린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좌석은 넓고 편안했고 와이파이에 충전 포트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 고속철도는 곡선 구간도 완만하게 설계돼 있고 역사시설도 훌륭해서 해외 전문가들조차 세계 동급 철도와 비교해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KTX를 이용한 승객만 9,271만 명에 달했고 외국인 이용객도 60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KTX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도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부산에 도착한 일행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부산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 바로 이곳이죠. 산비티타를 따라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처럼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마치 거대한 미술작품 같았어요. 사실 이 마을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지금은 색색의 벽화와 아기자기한 골목이 가득한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감천 문화마을의 진짜 매력은 정해진 코스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헤매는 데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걷다 보면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되거든요.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벽화와 조형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깜짝깜짝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가기도 하고 더 흥미로워 보이는 옆골목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마을 곳곳을 누볐어요. 한 골목은 누군가의 집 뒷마당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길은 어디로도 통하면서 동시에 아무데로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주기도 했죠. 길을 잇는 것 자체가 이 마을을 즐기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저 마을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맡기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인생샷을 건지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거든요. 산비티타를 가득 메운 색색의 지붕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에서는 다들 카메라를 꺼내들기 바빴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본 학생들은 이번엔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모래사장과 파도, 그리고 그 뒤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 학생들은 1시간 남짓 바닷가를 거닐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운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바닷가로 여름철 성수기에는 하루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기도 하죠.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시원한 바다, 그리고 바로 뒤로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자연과 도시가 이토록 가까이 맞붙어 있는 모습이 신기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미국 학생들 눈에는 해변 바로 뒤까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 광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부산은 도시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이 찾는 도시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무려 364만 명에 달했거든요. 러시아, 일본, 중화권, 동남아는 물론이고 이제는 영미권과 유럽, 중동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만큼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의 바닷가는 세계인의 휴양지로 자리 잡은 겁니다. 해운대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학생들은 또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달리는 블루라인 파크를 탄 거죠. 알록달록하고 예쁜 이 기차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가는 동안 한쪽으로는 탁탁 트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에 연신 감탄했어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조차 부산에서는 하나의 즐거운 관광이 되었던 겁니다. 블루라인 파크를 타고 송정까지 이동한 학생들은 차량으로 해동용궁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딸기 탕후루를 하나씩 맛본 뒤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 해동용궁사로 발걸음을 옮겼죠. 여러분, 절이라고 하면 보통 깊은 산속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해동용궁사는 정반대입니다. 바닷물이 바로 발 아래에서 철썩이는 그야말로 바다 위에 지어진 절이거든요.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검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절로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됐죠. 실제로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이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동용궁사는 그 유명한 해운대마저 제치고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1위에 올랐습니다. 평일에도 관광객이 가득한데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라고 하죠. 하여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2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절에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해수관 음대불이 서 있는데 옛날 나홍선사가 꿈에서 용을 타고 나타난 관세음보살을 만난 뒤 절을 다시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했죠. 실제로 절 안에는 용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바다를 향해 선 거대한 관음상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절벽 위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그 풍경에 흠뻑 빠졌어요. 물과 물, 소라남과 고요함, 그 두 세계의 경계에 절이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였죠. 작은 돌을 던져 소원을 비는 곳에서는 다 같이 돌을 던지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돌 하나를 던지는데도 진지하게 도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정겨웠어요. 작은 불상 위에 동전을 조심스레 올리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도 학생들에게는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찾은 곳은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도시의 시장부터 봐야 한다는 게 달튼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자갈치 시장은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산물 노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생선을 팔면서 지금의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선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조마다 살아 펄떡이는 온갖 생선과 해산물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1층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직접 고르면 그걸 위층 식당으로 올려보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선하게 요리해준다는 거였어요. 바다에서 막 잡아올린 생선을 고르자마자 맛본다는 사실에 다들 감탄했죠. 시장 구경으로 출출해진 학생들은 식사를 위해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테이블 위 불판에서 직접 구워 먹는 한국식 삼겹살이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직접 뒤집고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상추에 마늘과 쌈장을 곁들여 한 입에 싸먹는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고 해요. 한 학생이 고기를 한 점 맛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원하는 재료를 골라 쌈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식사 문화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산타워에 올랐어요. 달튼 선생님은 큰 도시에 가면 높은 곳부터 올라가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N서울타워에 올랐던 것처럼 부산에서는 부산타워에 오른 겁니다. 1973년에 세워진 이 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건축미를 본떠 만들었고 꼭대기 전망대는 항구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등대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부산이라는 도시가 비로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와 산, 오래된 주택가와 현대적인 도심이 한데 어우러진 부산의 독특한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향한 곳은 비프광장이었습니다. 비프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무대가 되는 곳이에요. 관복 이후 이 일대의 극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무려 20개가 넘는 극장이 모여들었죠. 그러다 1996년 이곳에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일대가 비프광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축제로 자리 잡았고 매년 가을이면 세계 각국의 영화인과 관객들이 이 거리로 몰려들죠. 광장 바닥에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남긴 핸드프린팅이 깔려 있어서 학생들은 그 위에 자기 손을 맞대보며 즐거워했어요.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 노점이 즐비했고 적당히 북적이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흑설탕과 견과류가 가득한 부산 명물 씨앗호떡을 비롯해 갖가지 먹거리가 학생들을 유혹했죠. 학생들은 이런저런 음식을 맛보며 멈출 줄 모르는 부산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의 짧은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친 뒤 선생님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4 hours in Busan is not enough. Not even close. We could have used way more time to eat at the market or explore the area around the hotel. There's just so much to see and so much to do. A really cool city. But maybe next time I'll get a little more opportunity to explore. 이제 일주일 남짓한 한국 여행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부산의 노을까지 학생들은 참 많은 것을 보고 먹고 느꼈죠. 그렇다면 이 여행을 마친 학생들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기억하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입을 모아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뜻밖에도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정말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람들은 외국인을 따뜻하게 환대해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을 놀라게 한 건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감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도 어쩜 이렇게 깨끗하죠? 수백만 명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대도시가 이토록 정돈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겁니다. 또 시장 골목을 누비는 경험도 특별했다고 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저희 나라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좁은 골목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간 만든 음식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활기찬 풍경이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발견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깔끔하게 정돈된 마트나 쇼핑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음식에 대한 감탄도 빠지지 않았어요. 맛있는 딸기, 바베큐, 갓 구운 길거리 음식 하나하나가 기대 이상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한국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고 말하는 걸까? 이제 그 답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발견한 한국은 단순히 멋진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600년 전 궁궐관, 코송열차가 공존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도심의 맑은 물길을 되살려낸 나라. 빽빽한 대도시인데도 거리가 깨끗하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화려한 겉모습 뒤에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깊이 배어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는 건 비단 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외국인일수록 그 놀라움은 더 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오랫동안 전쟁과 가난의 나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휩쓸고 간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거나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전해 들었던 외국인들에게 지금의 한국은 그야말로 딴 세상입니다. 잿더미였던 자리에 세계 3위권을 다투는 거대한 공항이 들어서고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니 말이죠. 그러니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 입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아? 하고 말이죠. 머릿속으로 막연히 그리던 한국과 직접 두 발로 밟아본 한국이 너무도 달랐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달튼 선생님과 학생 5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 한국을 직접 보겠다며 비행기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숫자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쓴 돈, 즉 관광 수입만 무려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먼 서구권 사람들마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한국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의 응시자 수가 2025년에는 5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만 명 수준이던 것이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태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일본어를 앞지렀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마저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이제 87개국 250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죠. K-팝 가사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한때는 외국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찾아 먹고 한국으로 직접 떠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의 한가운데에 바로 달튼 선생님과 학생들 같은 교육 여행객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과는 좀 다릅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러 오는 만큼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구석구석을 마음에 담아가고 돌아가서는 주변에 한국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전도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학생이 받은 좋은 인상이 그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튼 선생님의 학생들처럼 어린 시절 한국을 직접 경험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될까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한 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던 역사, 혀끝에 남은 음식의 기억. 이 모든 경험은 평생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라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죠? 한 나라를 직접 보고 사랑하게 된 사람만큼 강력한 우구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 학생들의 일주일짜리 여행은 한국에게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였던 셈입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던 5명의 학생들. 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던 기억, 매운 떡볶이에 눈물을 찔끔거리던 기억, 바다 위 사찰에서 소원을 비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이 학생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와서라도 보고 싶은 특별한 풍경이라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한국으로 떠날 짐을 꾸리는 또 다른 학생들이 설렘을 안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